안녕하세요. 생존자입니다. 글로벌 은행 위기 시리즈를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어서 준비를 했는데 최근에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부터 글로벌 이제 대형 은행들 크레딧 스위스나 뭐 도이치뱅크 같은 그런 애들마저도 이제 뱅크런이나 뭐 파산 위기 이런 거가 나오면서 금융시장이 굉장히 좀 시끄러웠었는데요. 이제 언론에서는 보도를 뭐 열심히는 하는데 뭐 대부분 말하는 내용들은 비슷합니다. 뭐 현상에 대한 이제 설명을 해 놨는데 이제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는 좀 고개가 갸우뚱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언론이라는 게 원래 보통 어떤 일이 생기면 그제서야 이제 부랴부랴 막 취재 나가서 준비하고 뭐 보도하고 이렇다 보니까 좀 피상적으로 이제 얘기하는 부분들이 많고 또 인제 뭐 연준이나 이런 데서 나오는 내용을 그냥 베껴서 보도를 하는 게 대부분이죠. 특히 인제 파이낸셜 미디어 뭐 메이저 언론들 이런 데들은 이제 이해관계도 복잡하고 이러기 때문에 그 진실이 있어도 그거를 인제 100% 말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한번 이거를 다른 관점에서 좀 보고 생각을 해 보고 이제 얘기를 해 볼까 해서 인제 준비를 했고요. 일단 1 부에서는 언론에서 말하지 않는 글로벌 은행 위기의 진실인데 일단은 인제 실리콘밸리 사태부터 이제 쭉 진행이 되어 오면서 나왔던 언론의 인제 보도 내용들을 한번 그 정리를 해 보고 그 언론에서 얘기하지 않는 내용들에 대해서 인제 본격적으로 얘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인제 뭐 저도 전문가도 아니고 저도 인제 공부를 열심히 하는 입장이고 제 개인적인 의견이기 때문에 매수매도 추천은 없고 투자 책임은 항상 본인에게 있다는 것을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실리콘밸리 은행이 사태가 인제 나온 게 한 달이 쪼끔 넘었는데요. 이게 인제 터졌을 때 사람들 반응은 약간 반반이었죠. 뭐 "터질 게 터졌다."라는 사람도 있었지만 갑자기 인제 왜 뭔 실리콘밸리 은행이지 뭐 들어보지도 못한 뭐 '실리콘밸리에 있는 은행인가?' 뭐 싶은 인제 그런 반응이었는데 이게 인제 사태가 쪼금씩 진행이 되면서 언론에서 인제 보도 내용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인제 보도되는 내용들을 대부분 보면요.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실리콘밸리 은행의 잘못이다. 너네가 잘못한 거다. 그리고 이거는 시스템적인 어떤 위기가 아니고 그냥 니네들이 욕심부리다 잘못된 그냥 아주 일회성 의 사건이다."라는 게 가장 큰 메시지고 인제 "왜 그러면 너네들이 금리를 올리는데 해지를 안 했냐. 당연히 해지를 해서 이런 금리가 올라가는 상황에 대비를 했었어야지."라는 게 인제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인제 "아 야 너네들 보니까 그 고객들이 대부분 실리콘밸리에 있는 스타트업들이라며. 그러니까 얘네들이 돈 빼면 너네 망하는 거 아니야? 왜 그러면은 당연히 어 그 고객들을 분산을 시키든지 했었어야지. 그러니까 스타트업한테 몰빵해 가지고 망한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또 얘기하는 게 또 하나가 있죠. 그다음에 인제 또 나왔던 내용이 "스타트업이 그러면 막판에 돈을 왜 갑자기 인출을 막 하기 시작했냐." 보니까 이제 SNS에서 누군가가 인제 공포심을 조장을 했더라. 인제 보니까 벤처 캐피탈 회사들이 트위터에 막 싸지른 거죠. 그러니까 "야 너네 이 은행에 돈 가지고 있으면 웬만하면 빼는 게 좋을 거다. 지금 여기 곧 망할 것 같고." 뭐 이런 식으로 막 공포에 인제 조장하는 그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스타트업 회사들이 인제 너도 나도 돈을 뺀 건데 그게 인제 옛날 같으면은 그런 일이 있으면 다음 날이나 아니면 뭐 주말 지나고 월요일 날 인제 아침 9 시가 되면 이제 딱 사람들이 그 은행 문 앞에 줄 서 있는 그런 모습이 연상이 돼야 되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2020 년대에 살고 있다 보니까 기술 발전으로 인해서 그냥 핸드폰 클릭으로 몇 번 해서 인제 돈을 빼는 그런 일이 발생을 한 거죠. 그래서 뭐 단 몇 시간 며칠 만에 인제 그 많은 자금들이 다 이탈한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인제 실리콘밸리 은행도 어쩔 수 없이 일단은 가진 자산을 울며 겨자 먹기로 싼 값에 그냥 다 매도를 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그 "빠져나간 자금을 커버를 못 해서 망했다."라는 게 인제 그 실리콘밸리 은행의 인제 스토리인 거죠. 그래서 처음에 나왔을 때는 대부분 실리콘밸리 은행을 비난을 많이 했었습니다. "야 너네 스타트업들 그 돈 욕심 많은 애들 돈놀이 하다가 결국에는 망한 거 아니냐. 망해도 싸다." 뭐 이런 식의 뭐 의견이 대부분이었고 뭐 소수의 의견은 인제 뭐 금리 문제 뭐 이런 식으로 어떤 거시적인 문제를 얘기를 했었는데
어쨌든 일회성으로 좀 퉁치는 그런 분위기였죠.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나라 언론에서도 이제 보도가 됐었는데 시간이 흐른 뒤에 나온 기사고요. 기사를 보시면 뭐 얘기하는 건 비슷합니다. 이제 테크 기업들이 결국에는 예금을 이제 대량으로 인출을 하면서 이 은행에서 그 예금을 손실을 보더라도 이제 장기 채권의 일부를 팔아서 이제 보전을 하려고 했던 거죠. 근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이제 악순환이 계속 된 거고 다 팔아도 이게 결국에는 충당을 못 하기 때문에 파산 신청을 한 거고 결국에는 실리콘밸리 은행이 갖는 특수성 때문에 생긴 일이다라는 게 이제 그 컨센서스였고 영향은 거의 없을 것이다. 이게 이제 중론이었는데 이게 이제 며칠 만에 급격하게 확산이 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다른 지방은행들이 또 파산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퍼스트 리퍼블릭 같은 경쟁자 이제 시중은행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뭐 다른 시중은행들도 파산 위기에 뭐 몰렸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실버게이트 시그니처 뭐 쭉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언론에서 또 얘기가 나온 게 공포심을 조장을 해서 뱅크런이 확산이 되고 있는 것 같다. 근데 이게 보니까 다 금리 때문이다. 금리를 너무 빨리 올리다 보니까 생긴 문제다. 일단은 만기 수익률 곡선이 뒤집혔다. 이거는 뭐냐면요. 만기 수익률 곡선은 이제 채권 만기 상환 시기에 따른 것과 이제 수익률의 관계를 나타낸 그래프인데 만기 수익률이 이제 높으면은 보통 채권 상환 기간이 길고 이제 그 반대고 그런 거죠. 그래서 이게 보통 우상향을 합니다. 근데 이게 채권 만기 상환이 이제 짧은 쪽은 그 연준이 금리 인상 인하를 통해서 조절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갑자기 심하게 올리다 보니까 이게 상승을 하고 밑에 저쪽 오른쪽은 떨어지는 그래서 우하향을 하는 이런 식으로 이제 뒤집히는 그래프가 된 거죠. 근데 이런 상황은 은행들이 운영하기 굉장히 힘든 환경이죠. 왜냐하면은 보통 은행은 이제 borrow short, lend long이라고 해가지고 borrow short 그러니까 이제 짧은 예금이라든지 이런 기간이 짧은 그런 그 돈을 빌려가지고 이제 lend long 이제 그 길게 빌려주는 거죠. 보통 만기가 긴 상품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익률이 높고 그런 거기 때문에 이제 그 예대 마진으로 먹고 사는 게 이제 일반적인 은행이죠. 근데 이 예대 마진에 보통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이 시중은행들이 그 뱅크런을 막을 수가 없었던 거고, 근데 금리가 올랐기 때문에 또 채권 자산이 떨어져서 팔아도 제값을 못 받다 보니까 결국에는 금리 때문에 모든 게 일어난 게 아니냐. 그래서 금리를 올린 연준이 책임져라. 금리 내려라. 이런 식으로 이제 언론에서 본격적으로 막 도배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담을 느꼈는지 연준이 이제 등판을 한 거죠. BTFP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이제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 BTFP 프로그램은 한마디로 말하면 그냥 눈 가리고 아웅하는 연준이 이제 문제가 생길 때마다 갖고 나오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 BTFP는 새로 만든 프로그램이고요. 아마 다음에 이제 다른 문제가 생기면 뭐 BF 뭐 GH라는 또 다른 이니셜을 만들어서 또 가지고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 달래기용으로 나온 단기 구제 방안이고요. 이런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연준이 단기라고 해놓고 계속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게 뭐 제가 알기로는 뭐 8가지인가 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연준은 중앙은행이 아니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떤 옛날에 로마 시대에 막 그 시민들이 막 성나가지고 막 광장에 나와서 시위하고 이러고 이제 막 불태우고 이러면 나와서 아, 진정하세요. 이렇게 말하는 일종의 정치적인 그런 목적을 가진 집단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연준이 바로 나와서 이제 진화에 나섰던 거고, 아, 이제는 됐겠지라고 했던 거죠, 연준이. 근데 이게 이제 여기서 끝났으면 좋았을 텐데, 이게 이제 글로벌 대형 은행으로 번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크레딧 스위스로 번져갔고, 그게 이제 UBS가 이제 주말에 급격하게 전격 인수하는 그런 일이 생기기 시작했던 거고, 그게 또 도이치뱅크도 파산을 하냐 마냐 이제 난리가 났었고, 또 이제 미국에서도 그게 대형 은행들도 뭐 찰스 슈왑 같은 데도 이제 문제가 생기는, 그러니까 이게 막 불이 여러 군데 막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언론에서는 아, 이거 글로벌 뱅크런 사태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원인을 또 찾다 보니까, 아, 금리 때문이네? 유럽도 보니까 금리가 문제구나.
너네 예전에 마이너스 금리였는데 너네도 금리 올리니까 지금 이런 문제가 나타나고 있는 거네. 크레딧 스위스나 도이치뱅크나 원래는 망했어야 되는 회사인데 금리가 낮았기 때문에 결국 버티다가 못 버티고 망한 거구나. 라고 이제 보도가 됐던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결론은 야 빨리 금리 내려라 연준 내려라 뭐 ECB 금리 내려라 이런 식으로 이제 보도가 막 나왔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글로벌로 가니까 사태가 점점 더 심각해진 건데 결국에는 이제 미국의 재무부 장관까지 등판을 합니다. 이제 자넷 옐런인데 이 자넷 옐런이 어떤 사람이냐면 전에 이제 파월 전에 연준 의장이었죠. 그 연준 의장 당시에 뭐라고 말했냐면 앞으로 우리 당신 인생에서 더 이상의 금융위기는 없을 것입니다라고 호언장담을 했던 또다시 은행 위기가 이제 발생을 했는데 아직까지 살아있네요. 근데 없을 거라고 했는데 이제 몰라 죽을 때가 된 건지 어쨌든 지금 또 하나 터지게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긴급 호출돼서 올라왔던 거고 긴급 기자회견을 하는데 이게 의회에서 미국 의회에 이제 뭐 사람 몇 명 모아놓고 이제 얘기를 한 거죠. 미국의 금융 시스템은 참 안전하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근데 그 예금 보호는 우리가 이제 일단은 그 예금 보호법이 있으니까 FDIC라는 이제 보호법이 있죠. 그래서 25만 불까지 보호를 하는 법이 있는데 이제 거기에 맞춰서 보호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시장이 그때 하락을 했었는데 근데 다음날 입장을 완전히 뒤바꿔요. 이제 180도 선회를 해서 얘기한 게 실리콘밸리 은행은 사실 시스템적인 문제고 우리가 모든 예금을 보호할 거다. 그러니까 보호를 해서는 안 되는, 법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없는 자산들도 우리가 다 보호하겠다라고 갑자기 입장을 뒤집어서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이제 약간 what the fuck이 된 거죠. 이 뭐지? 이렇게 된 건데 혼란이 온 거죠, 시장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쇼를 하려고 해도 좀 제대로 해야 되는데 이게 서로 손발이 안 맞다 보니까 이제 사고가 터진 거죠. 그래서 입을 제대로 못 맞추다 보니까 나온 일종의 사고인 거고. 근데 이제 이렇게 보호를 하고 이제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게 이제 오히려 역설적이게도 이제 이 시스템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구나라고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일단 언론에서 말해주지 않는 이 은행 위기 진실은 다음 시간에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볼 건데요. 일단은 글로벌 뱅킹 시스템 자체의 구조적인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실리콘밸리 은행이나 뭐 퍼스트 리퍼블릭, 뭐 CS, 도이치뱅크 이런 은행들은 아주 일부의 사례일 뿐이고 옐런이나 파월이 나서서 얘기한 것과는 완전히 대조적인 거죠. 뭐 미국 금융 시스템 안전하고 아무 문제 없다고 했는데 그리고 언론은 이제 이거를 받아 적어서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사실 이거는 아주 일부의 사례일 뿐이고 이 원인을 분석을 하려면 2008년 이전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2008년 이후에도 회복이 되지 않았다는 게 이제 불편한 진실인 거죠. 그때 당시에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을 때 연준이 투입이 돼서 전부 다 구제를 해가지고 살려줬는데 그때 이후로 규제도 엄청 심해지고 이제 재정 건전성도 좋아지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도 불구하고 2008년 이후에 회복되지 않았다는 게 이제 은행 위기의 진실입니다. 그때 이후에도 계속해서 그 같은 문제를 안고 있었던 거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1980년대, 90년대를 보시면 그때가 굉장히 많은 은행들이 망했거든요. 망해서 이제 큰 은행에 이제 인수도 당하고, 그 다음에 그냥 파산도 하고 막 이랬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금융위기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때는 전 세계적으로 역대급 호황 시기로 기억을 할 뿐이지 그 통화 시스템, 금융 시스템에는 문제가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지금은 2023년 현재는 그때보다 훨씬 규제도 강화되고 재정 건전성도 좋아지고 각종 무슨 지표 같은 거 들먹이면서 우리 이만큼 현금 갖고 있고 뭐 유동성도 충분하고 우리 안전해요라고 광고를 하고 있는데 그리고 연준도 맨날 나와서 하는 얘기가 금융 시스템에는 문제가 없다. 통화 시스템에 문제 없다. 뱅킹 시스템 문제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왜 이렇게 난리법석인 걸까? 왜 지금 아주 일부의 사례에 사람들이 공포에 질려가지고
언론도 이제 공포에 질려 있고 그다음에 전문가들 이 실제 금융권 안에 있는 전문가들도 경고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 걸까? 그러면 지금이 오히려 더 취약해 보이는 거죠, 그때보다. 그러니까 이거는 뭘 알 수 있냐면은 지금 현재 구조적인 문제, 즉 통화 시스템 안에 뭔가 큰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그래서 시장을 보면 아직까지 2007년과 2008년의 악몽에서 100% 벗어나지 못했다라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때 악몽을 이제 생생히 기억을 하고 있고, 그러면 이제 그 악몽에 대해서 는 이제 다음 시간에 한번 제대로 또 얘기를 해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